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입니다. 보고 나시면 하루 알고 넘어가셔야 할 이슈 다 챙겨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해 무엇을 알아내려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지금도 검찰이 여의도에 있다고 합니다. 김유민 기자, 지금 보이는 게 의원회관 같은데 지금 검찰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 닫혀 있는 저 부근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앞인데요. 지금 네. 기자들이 국민의힘 기조국 앞에서 지금 대기 중인 그렇네요. 상황이고요. 네. 국민의힘 당 기획조정국은 국회의원회관 앞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당 관계자들과 검찰이 자료 임의 제출 여부를 해야 할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군요. 예. 검찰이 지금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았고요. 그건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찾은 상황입니다. 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 공천됐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9시 30분쯤 국민의힘을 찾았고요. 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조국이 포함됐는데요. 먼저 오전에 약 1시간 30분 정도 당사 조직국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공천 업무를 맡았던 당 기획조정국은 국회의원회관에 따로 위치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곳에서 별도로 당 관계자가 검찰과 자료 임의 제출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진 화면에 저 의원회관으로 들어가서 기조국이 있는 의원회관에서 자료 임의 제출 여부를 지금 협의 중이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 측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법에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에 응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이 이렇게 정당 당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왜 이루어진 겁니까? 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요. 앞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심사 자료를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고 거부를 하자 결국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현장에 있던 법조인 출신 김상욱 의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이 또 저희 당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열어보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대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장에는 7개 공천에 관해서 보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핵심은 뭐 여전히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상욱 의원 설명에 의하면 본인이 이제 영장을 봤더니 이 영장에 적시된 게 7개 공천이었다. 그럼 7개 공천은 뭘 언급한 거죠? 네, 일단 7개 공천 중에 핵심은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겁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 2022년 창원의창 재보선 공천 심사 자료, 또 2023년 당무감사 자료, 22대 총선 공천 심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명태균 씨,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 심사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으니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진짜 내가 뒤에서 뭐 했다 하는 거 알면 죽일라 한다라.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때 컷오프가 됐었던 이 김진태 강원지사를 자신이 살렸다 이런 취지로 좀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김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하게 반박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씨의 녹취에 따르면요. 명 씨는 2022년 강원지사 후보 공천 때 김 지사의 컷오프 결정을 한밤중에 본인이 바꿨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김 지사는 단식으로 경선 기회를 얻은 것이라면서 명 씨 녹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박안수 경남지사도 공천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자신의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특정 인물을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추천했다는 취지의 녹취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공천 과정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당 입장에서는 공천 자료라고 하면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남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민감한 자료다 보니까요. 한동훈 대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이번 주 중에 띄우고요. 제2의 명태균에 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천에 지금 현 지도부가 관여하지도 않은 상태고요. 구태를 끊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치권 관련된 이슈이긴 한데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로 배우 정우성 씨 관련된 소식인데, 이 혼외자가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정우성 씨 이야기가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SNS에요. 정우성 배우의 등남 뉴스에 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네.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럼 아이를 낳고 결혼한 뒤 이혼을 하면 괜찮은 거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도 지적했는데요. 함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을 해야 하고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를 지고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왠지 숨이 막혀 온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고 혼인하고 이런 건 자유이자 권리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 의원이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 저렇게 개인의 생각을 밝힌 건데, 그럼 그렇게 밝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게시물에서요.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부친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과연 더 행복했을까? 그건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제각각 다 다르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제가 이소영 의원 측에 이런 긴 글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뭔지 물어보려고 접촉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하루 동안 기자들 연락을 참 많이 받았지만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인 만큼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치권 얘기를 좀 들어봤다면 법조계 반응도 상당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기자가 좀 취재를 해본 것 같은데, 이번에 정우성 씨랑 또 모델 이 문가비 씨가 결혼하지 않은 이 선택을 두고 법조계 네. 해석이 엇갈린다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을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금전적인 이유다 이렇게 분석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따져봤을 때 결혼하는 게 손해라는 건데 이 변호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내용입니다. 보고 오시죠. 정우성 씨가 영화도 요즘에 제작도 하고 뭐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3년 전에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이란 말이에요. 5년이 지나면 30% 재산 분할하면은 600억으로 잡으면 180억을 줘야 되고요. 약속에 10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만 300억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초이스는 양육비만 준다. 최고 구간으로 해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월 30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00만 원 준다고 치면은 20년 해도 7억 2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정우성 씨 수익을 600억이라고 보고 거칠게 계산을 해보면 결혼한 뒤 5년이 지나면 30%인 180억 원을,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절반인 300억 원을 이혼 시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만 준다면 반면에 이 최고 구간, 산정 기준으로 최고 구간으로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을 준다고 쳐도 7억 2천만 원이거든요. 이 두 개를 좀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게 비교도 안 되게 이득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우성 씨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또 이유까지는 우리가 내막을 알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어쨌든 재산만 두고 봤을 때는 이 전 기자의 설명대로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분할을 우려해서 결혼을 안 했을 거다 이런 추측도 좀
좀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이걸 차치하고라도 네. 안세훈 변호사의 주장이 좀 많이 과장됐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우성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혼자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전체 재산에서 30%, 50%까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건 거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양육비가 최대 3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월 수입 1,200만 원 기준인데 네. 이 1,200만 원이 그 산정 기준에선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 정우성 씨 수익은 이걸 훨씬 뛰어넘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경우에 최대 300만 원이 아니라 최소 300만 원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최소 300만 원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슷하게 노종원 변호사는 소송을 하면 양육비 역대 최고 수준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쪽이 만약에 이렇게 정우성 씨처럼 재산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 산정 기준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주기로 협의가 좀 돼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정우성 씨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인데요. 예. 이 정우성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로 일반인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캡처 사진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캡처 사진을 보면 정우성 씨의 계정, 공식 계정들, 이 동일한 계정에서 발송이 됐고 좀 파란 마크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우성 씨의 계정이 여성에게 멋진 직업이라든가 뭐 나빠요라든가 화가 난다 뭐 이러면서 먼저 말을 거는 그런 캡처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우성 씨가 해당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이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소속사 측도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라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번 논란이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전국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서울의 적설량은요, 1907년 근대적인 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서창훈 기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눈이 펑펑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오늘 오전 인천대교 모습입니다. 도로가 보시면 꽁꽁 얼었죠.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빨간색 원의 표시처럼 가장 오른쪽 차선에 사고가 난 차들이 보이시죠? 이제 그렇네요. 승용차가 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인근 다른 지점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석 대가 부딪힌 겁니다. 또 다른 사고가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인천대교 이제 영종도 방향 5km 지점에선요. 네,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북 진안군입니다. 이제 커다란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이제 8시쯤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상행선 오천 2교 인근에서 이 화학 물질을 운반하던 2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으로 화물차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이 사고로 대형 운반통에 담겨 있던 화학 물질 40리터 정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다행히 네. 뭐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소방 당국이 방제 작업은 마무리했고 이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하남에서 발생한 트럭 미끄러짐 사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5시 10분쯤입니다. 이제 길을 가던 25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된 건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해서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눈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사망 사고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 8시 40분쯤입니다. 이제 경기 양평군 이제 옥천면에 있는 농가에서 이제 예. 채설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차고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0대 남성이 알루미늄 소재로 지은 천막형 차고지 위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데요. 이 사고로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이제 소방당국은요, 이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예.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던데 좀 눈이 잦아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내리는 겁니까? 네, 내일 오전까지도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이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이제 북서쪽에서 발달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 예.
서해상에서 다시 눈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이게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다는 건데요.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비롯해서요, 충청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 습기를 머금은 이 무거운 눈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만큼 출근길,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에 눈이 내렸다면 해외에서도 사건, 사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 기자가 준비한 브라질 관련 소식이라고요? 맞습니다. 브라질에는요,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불덩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영상으로 예. 좀 보실 텐데요. 현재 시각 25일 브라질 도심인데 불길에 휩싸인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불타는 상태로 달리다가 이렇게 전봇대 충돌을 하면서요. 충돌하면서 큰 폭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발이 아이고, 일어나기도 예. 합니다. 보기만 해도 좀 많이 공포스럽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상파울루 도심입니다. 그래요? 네, 버스가 이 전기적 결함이 생겨서 화재가 난 건데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저렇게 제멋대로 도심 거리를 폭주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전원이 불이 번지기 전에 하차를 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당국도 긴급 대응을 해서 불이 더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였는지 이 부분은 미스테리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유빈 기자가 준비한 소식인데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영국에서 위험천만한 장면이 벌어졌다는데요. 예. 어떤 장면인지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 남성이 달려와서요,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죠. 네. 차량 잠시 멈췄다가요, 다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막으려던 남성이요, 지금 보닛에 올라타는데요. 차량은 남성을 매단 채로 그대로 지금 아이고, 달려나가고 예. 있습니다. 남성은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차량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요. 차량은 그대로 남성을 팽개친 채 달려나가 버립니다. 이 남성은요, 고기와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주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도둑이 며칠 전부터요, 매장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또 나타나기만을 벼르고 있었다가 도둑의 차량이 나타나서 식품을 훔친 뒤에 도망치려고 하자 이처럼 필사적으로 막아섰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결국 이 도둑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도둑이 체포됐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빼놓지 않고 전해드리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도 속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요, 10,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됐고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군과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북한말이 들린다고 하는데 서 기자, 무슨 이야기가 좀 온 것 같습니까? 네, 현지 시간 26일에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겁니다. 예. 우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배를 차 한 대 나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 빨리 북대로 나오라. 손에 봐. 나갔다. 네, 이 중간중간 북한 말투로 추정되는 억양이 나오죠. 이제 네. 초반에는 이제 암호명을 주고받는 듯 하더니 밖으로 이동하라고 이제 지시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암호명이 담겨 있어서 판독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 국방정보국은 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의 새로운 대화를 감청했다. 이 북한군이 무전기로 다른 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화 내용이 언제 감청이 됐냐, 이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목이 되는 건 이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인데 앞서 북한군 500명이 우크라이나의 이 영국산 미사일이죠. 이 스톰 섀도우 공격으로 숨졌다 이런 보도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해 주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이 북한군 사상자를 처음으로 확인을 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네, 이제 사실 그 이전에도 예. 이 북한군이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가 있다 이렇게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사상자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럼 지금 이 북한군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예.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요, 북한군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 보병이 아니라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고 있고 또 북한군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온 건데 그럼 이런 상황을 러시아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보복하겠다고요. 그래요? 예. 이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23일과 25일 이 쿠르스크의 군사시설과 비행장을 겨냥해서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이테크스는 미국이 제공한 거잖아요. 이제 먼저 23일 공격은 이제 쿠르스크에서 북서부로 37km 거리인 이 로타레카 S-400 대공대대를 겨냥했다 이렇게 하고요. 25일은 이제 쿠르스크 할리노 인근의 비행장에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 8기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 가운데 7기를 격추했지만 한 기는 우크라이나군이 겨냥한 목표물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받은 지원 무기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전세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무기 지원 요청이 이번에 주 목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무기 지원 요청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이제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사단은 오전에 입국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제 윤 대통령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게 바라는 무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요약하면 방공 시스템과 포탄 그리고 이제 박격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이제 지난달 31일이죠.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방공 시스템이라고 밝힌 바 있죠. 이제 공중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거죠. 앞서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방장관 손에 이제 무기 요청서를 들려 보낼 거다 이렇게 네. 예고했었는데요. 중거리 방어용인 이 천궁, 한국형 패트리식이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또 이제 대전차 미사일인 이 형궁, 그리고 저고도 방어용인 비호복합, 그리고 155mm 포탄 등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특사단에게 어떤 좀 입장을 내비칠 걸로 전망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은 이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낼 거란 뭐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언급했던 걸 토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네. 당시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북한군의 관여 정도 이 조건을 단 건데 이 무기 지원의 시기와 수위는 꼭 집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 맞춰서 이제 방침을 정했었는데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이제 공언한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무기 지원은 사실상 딜레마에 빠진 이제 모양새입니다. 네. 또 러시아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뭐 경고장을 날린 것도 한국 네.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게 선뜻 무기를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군이 또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면서 굉장히 북러 관계가 밀착된 상황에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사실 가까워지긴 어려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눈길을 끄는 외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트럼프 측이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북미 관계에도 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팀 내부 몇몇이 트럼프 첫 임기 때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았던 걸 언급하면서 트럼프의 김정은과 직접적인 접근 방식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다만 소식통들은 정책 논의는 유동적이고 또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이터 통신발 보도잖아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익명으로 보도를 했던데 그럼 이게 누구로부터 취재된 얘기일까요? 사실 이게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예. 이번 트럼프 2기 인선을 보면 현실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최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 있죠. 알렉스 웡. 네. 이 알렉스 웡이 누구냐면 한반도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 웡을 발탁한 걸 두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 간접적으로 발산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따져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 조기에 북미 대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네. 점일 텐데 제가 워싱턴 조야를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이 트럼프가 워낙 미국의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게 많아서 북미 관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예,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반응이 초기부터 나왔는데 이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지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은 사진 찍으러
만나러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요. 트럼프는 결국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잖아요. 미국 놈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누가 대통령이 됐든 미국 놈들의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비핵화 협상을 들어가는 순간 성과는 못 올리는 거라고 봐야죠. 김정은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계속 만나주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해줘야지. 제가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성사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우선 트럼프 측에서는 만남을 시도하더라고도 딱히 손해볼 건 없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 김정은과 회담을 성과로 계속 내세우고 있고 대선 기간에도 이 점을 부각해왔었잖아요. 영상 한번 보시죠. This was a meeting where a letter was given to me by Kim Jong-un,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I got along with him very good. A little rough start, right? And then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First time anyone's ever me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그런 만큼 트럼프 입장에선요, 이번에도 만남 자체에 의의를 두고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건 오히려 북한 쪽이라는 거예요. 북한군 파병을 시작으로 이 푸틴, 그러니까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 트럼프 1기 때 그 하노이 노딜로 이미 협상이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좀 아픈 기억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습니다. 이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하면 지금 북러 밀착 관계가 형성됐고 여러 상황들이 좀 달라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의 좀 1기 때보다는 더 확실한 유인책을 줘야지 북한이 협상판으로 나올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바야흐로 신능전 시대 동북아 정세가요, 그 어느 때보다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한반도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를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요, 핵 보유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으로요, 얼마 전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쏘아 올렸죠. 핵탄두를 여러 개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북한도 심상치 않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사실상 핵실험 준비는 끝났고 김정은이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정은 보란 듯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까지 공개를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핵무기 제조의 가장 핵심인 곳인데요. 김정은 여기서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대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푸틴과 김정은의 폭주에 변수로 등장한 건 바로 트럼프의 재집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미 베트남에서 북한과 협상 결렬을 경험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을 가져야 한다, 이런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조한범 박사님, 이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선행이 돼야 할 게 어쨌든 미국의 용인 아니겠습니까? 현 바이든 행정부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트럼프와는 이걸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캠페인 차원에서는 얘기했지만 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습니다. 핵도 있고 세계 5위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대만도 하고 지금 가난한 파키스탄, 인도, 북한도 했는데 네.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은 다들 몇 년 내에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 핵무장할 거 아니겠어요? 네. 핵 도미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강대국 정치는 실종이 됩니다. 다핵을 가지니까. 미국 용인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핵 무기를 가지려면 핵물질이 필요한데 네. 그럼 고농축을 하는 농축, 사용 후 해결료 제철료 플루토늄, 그러니까 농축탄이 히로시마탄 떨어진 거 내릴 보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플루토늄탄이 펜맨 나가사키거든요. 농축과 재처리를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벽을 넘지 않는 한 자책 무장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벽을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 우리 입장으로서는 자체 핵무장을 해서라도 안보를 지켜야 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자체 핵무장 얘기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예. 왜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전술핵 공격 운영 부대의 공격 훈련을 거의 매일다시피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확장 억제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여부를 떠나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다는 얘기는 네. 미국에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를 해주든 아니면 심지어는 전술 핵탄두를 반입을 하든 예. 여러 가지 압박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사실은 높은 건 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 핵 위협을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여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를 강화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뜨는데 아까 조한범 박사가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민 여론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요즘 그 안보 위기를 느끼면서 미국의 핵 그 우산의 효과를 좀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자체 무장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아까 잠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보면은 51.4%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국민 여론을 보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의 핵 우산만으로는 좀 안전 보장이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왔던 보도인데 보니까 한국이 만약에 핵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 관련된 보도였는데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한국이 1년이면은 충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습니까, 박사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핵물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고 플루토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핵 시설들 만드는데도 1년이 더 걸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추출하고 그다음에 무기화하고 하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몇 달이면 된다 그런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과학자들,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협업 체계들을 동원을 해서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인다면 네. 비상 상황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 자체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핵무기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인프라 갖추는데도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장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원자력 산업 측면에서는 뛰어난 나라이고 실제로 26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 기술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박사? 그거랑 예. 상업용 원자력의 기술과 핵탄, 핵 분열탄을 만들기 위한 기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핵탄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수입해서 가지고 온 저농축 우라늄을 다시 농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1년에 적어도 한 460톤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을 합니다. 그중에 한 33% 정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한러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저농축 우라늄을 수급하는 그것에 대한 다변화 경로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우라늄 원석들을 가지고 와서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전원축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든지 해서 먼저 상업용 원전의 기술력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기급 우라늄이다라고 하려면 90% 수준으로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계에서 우라늄 235는 0.7%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1톤의 90%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려면 180톤의 천연 우라늄 광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460톤 정도를 1년에 전원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3% 수준, 5% 수준으로 농축돼 있는 거를 수입을 해옵니다. 네. 거기서 한 절반 정도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심 분리기를 높은 기술로 만들어서 일단 이것부터가 안 돼 있어요. 원심 분리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래요? 만들 줄도 네. 모릅니다. 이 원심 분리기부터 높은 기술 수준으로 만들고 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량의 절반 정도를 농축에 성공했다라고 친다면 그다음에는 이제 15.3톤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라늄탄 한 발에 보통 20kg에서 25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즉 이거를 우라늄탄의 발수로 환산을 하면 612발 정도 최대 만들 수는 있는데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핵탄을 제조하기 위한 하다못해 원자 주기율표조차도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네. 원심 분리기는커녕.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모든 국가의 역량을 총 기울여서 노력을 하더라도 적어도 FOC,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평가까지 통과하려면 아무리 못 잡아도 60개월 이내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개월 이내에는 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일종의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각에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핵 실험 없어도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 걸 군에 배치해가지고 그걸로 국가의 명운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예전에 미국이 처음 핵폭탄을 실전에서 써본 히로시마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 그때 우라늄탄, 포신형 핵탄인 리틀보이를 실험 없이 투발을 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일본에 핵 공격을 한 것 자체가 실험적인 성격이었어요. 이걸 터뜨렸을 때 아무런 기상 조건의 변화가 없는 목조 건물의 주인 이 도시에서 우리가 몇 명이나 죽일 수 있는가? 이걸 실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탄도탄에 넣어서 쏴야 될 정도 소형화시켜야 되는데 네. 이 기폭하기 위한 뇌관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기폭한 다음에 우라늄이 제대로 분열을 할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실험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험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화강암 재질에 굉장히 단단한 안반지대가 있어야 되고 예. 밑에 침출수로 유출할 수 있는 지하수가 없는 곳이어야 되고 침출수가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주변에 엄청난 수량의 물이 있어서 이게 희석될 수 있는 여건이어야 되고 그래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외부의 요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 굉장히 까다롭네요. 예. 예를 들면 무인도 정도겠죠. 우리나라 안에서 굳이 꼽자면.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풍계리에서 어떻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풍계리는 화강암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밑에 지하수가 있긴 있지만 그게 유출이 돼서 주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다고 해도 그 예.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본토 안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당장 우리나라가 어떻게 핵무장을 자체 기술로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류 교수님이 퀴즈 하나 준비해 주셨죠? 예, 준비해왔습니다. 예. 퀴즈 한번 볼까요? 예. 예, 박정희 핵 프로젝트는 이 핵 프로젝트의 실패는 네. 내부 땡땡땡 때문이다. 내부 땡땡땡 때문이다. 예. 어떤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박사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저는 답을 하시면 안 이게 됩니다. 나쁜 놈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나쁜 놈 때문이다. 나쁜 놈 때문입니다. 아, 어떤 이건 사람 정답입니다. 때문에. 이건 아, 정답. 그래요? 맞나요, 나쁜 놈이? 거의 근접했습니다. 네. 예. 윤 선생님은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신가요? 나쁜 놈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언어를 좀 순화해서 표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나쁜 언어를 사람. 순화해야 예, 되니까 나쁜 사람. 간첩단. 예. 간첩단. 네, 예. 그렇게 한번 맞나요?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뭐 거의 같은데요. 정답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예. 때문이다. 예.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사실 이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무장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예. 네. 그때 그 한국군이 월남에 참전을 했는데도 예. 당시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체 그 국방력을 예. 강화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한국에게 이런 정보라든지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거든요. 네. 프랑스가 미국의
견제를 뚫고 핵무기를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최영섭 그 과학기술처 장관을 프랑스에 보내서 각종 그 핵 관련 기술을 이렇게 받아오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그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받아오기로 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한 다음에 남는 어떤 그 원료가 나올 텐데요. 이것을 재처리해서 원자폭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어떤 기술일 텐데요. 이것이 만약에 그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면 연간 한 20kg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플루토늄이 나타났을 것인데 원래 그 원자폭탄 한 개에 들어가는 그 분량이 몇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해에 2개 내지 4개의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그 미국이 주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국방부라든지 정보부가 이것을 계속 그 뒤를 쫓고 있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이 보내는 요원도 있겠지만 이 한국 그 내부에서 자체로 고자질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 당시 내부 첩자가 맞습니다. 있었다. 그래서 스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게 들켜서 추진을 못했던 건가요? 예,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미국이 계속 의심하고 추적을 해서 압박을 해왔고요. 그런 움직임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하는데 크나큰 장애로 다가왔고 결국 실패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박정희 정부 당시에 핵 개발은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 대답 전에요.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스파이를 우리는 검은 머리의 CIA라고 그럽니다. 검은 머리의 CIA. 검은 머리 CIA. 방송 보고 계시면 좀 반성들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핵이 좀 복잡한데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은 집에 가면 걔도 핵한다 제가 그러거든요. 이 핵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그 양반 살아계실 때는 원자력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시기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선행 주기가 있고 후행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은 아까 그 임철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U-23은 자연 광석의 0.7%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5% 정도로 농축을 시켜야 돼요. 이러면 저농축이 됩니다. 이게 연료봉이 돼요. 그리고 이 연료봉을 다 태운 다음에 끄집어내면 수조에서 식힌 다음에 재처리를 하면 피이상 여기서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 때는 원자력 발전소가 특히 대한민국은 대부분 경수로인데 경수로는 이제 감속제예요. 분열을 너무 빠르니까 이걸 줄이는 게 감속제인데 이걸 흑연을 쓰느냐 경수를 쓰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경수로는 플루토늄 채취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에 저질게 한 게 경수로였거든요. 우리는 월성에 중수로가 있는데 중수로가 정확하게 플루토늄 추출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월성은 가동이 안 됐거든요. 그 플루토늄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옐로우 케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U-235 광석을 쪼개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농축하기 쉽게. 저겁니다. 저거군요. 저걸 이제 농축을 하면 저기 농축 전 단계예요. 저걸 저농축하면 연료봉이 되는 거고 고농축하면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거든요. 저 옐로우 케이크까지는 확보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봤을 때는 플루토늄은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 프랑스에서 기술을 받아도 연료봉이 생겨야만 재처리하니까 그건 쉽지 않고 플루토늄 프랑스가 주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농축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니까 고농축 설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고농축을 할 수 있는 옐로우 케이크까지는 확보했다는 게 거의 정설인데 여기에서 이제 검은머리 CIA들이 이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하셨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신군부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 신군부는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랜드 디자인은 멈춘 거죠. 그런데 그럼 이 옐로우 케이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지금 행방을 몰라요. 사라졌나요? 완전히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옐로우. 그래요? 관련된 보고서들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이전에 진행됐던 작업의 흔적들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신군부를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디로 갔는지 상당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사실 근데 핵 개발 외에도 투발 수단이니까 이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수단 개발도 중요하잖아요.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 옐로우 케이크 단계까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 오원철 수석하고 다른 국방과학연구소의 박사님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네. 미사일을 개발을 해라. 언제까지? 4년 뒤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NHK-1 배꼽 미사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탄도탄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배꼽 미사일인데 네. 저 당시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미사일이라는 게 뭔지 개념조차도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배꼽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예비 설계 단계에 그 배꼽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만들던 맥도날드 더글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당시에 이제 대탕트 시기가 접어드니까 어떤 경제적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로 바꾸는 설계도를 2천만 달러에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역제안을 합니다. 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에 우리가 100만 달러 더 줄게. 설계 작업에 우리도 포함시켜줘 네. 라고 해서 우리가 설계 기술을 배워오고 그 다음에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뜯어보면서 기술을 베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의 연료를 만드는 고체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SMP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이 회사에도 접근을 해가지고 기술을 또 2단계로 단계를 구분해서 기술을 먼저 배워오고 그 다음에 이 고체 연료를 만들려면 믹서라는 기계가 고체 연료의 분말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기계와 연료 원자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사옵니다. 해당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거를 사와가지고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게 저 네. 배꼽 미사일입니다. 저 배꼽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NHK-2 현무가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또 현재 우리 군이 쓰고 있는 현무2, 예. 현무4, 현무5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온 거죠. 저렇게 토대가 됐다는 설명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만약 박정희 시대에 당시 자료들이 남아 있었다면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올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왜냐 핵 무기 개발하는 인프라가 갖춰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핵 물질만 갖고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옐로우 케이크까지 갔다는 얘기는 농축을 위한 인프라까지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그때 지속이 됐다면 예. 79년에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면 80년대 한 중반 정도면 고농축 우라늄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깐 그래픽으로도 나온 것처럼 당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플루토늄탄 개발한다 이런 잠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민천규 연구원님께 여쭤보면은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플루토늄으로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과는 조금 배치된 내용이긴 하지만 6개월이면은 핵무기 5,000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만들어야겠죠. 예. 저 당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 때의 주요 기조는 특전사 정신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조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저 플루토늄탄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239를 추출할 만한 네. 그런 연료병이 있는 거는 월성 원전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처리를 전부 한다고 해도 그 수량의 핵탄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상업용 원전에서 나오는 연료병들은 플루토늄 240의 비율이 20%에서 40%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조금 말이 어려운데 플루토늄 탄을 만들려면 네. 플루토늄 239를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고 플루토늄 240의 비율을 7%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네. 이 240의 비율이 높으면 핵 분열을 조기에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터지는 효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방사능과 발열이 많이 생겨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막 재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239만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월성 원전에서 나오는 걸 다 재처리를 해도 5,000발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더 어렵다. 상당히 네. 어렵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이 지원을 중단을 할 시에
자구책으로 수개월 내에 플루토늄 기반으로 한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우리랑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까지 15개의 원자로를 운영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고품질 우라늄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연간 8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거든요. 채광을 해서. 이 채광을 한 우라늄 원석을 기존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연료봉을 만들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져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는 원자로를 돌리거든요. 그리고 폐 연료봉을 50년 동안 보관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 게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에 기반해서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랑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연료병을 더 수급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정말 핵무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차라리 채광된 원석을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은 2012년까지만 해도 키이우 원자력 발전소에서 54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도 16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게 없지만 우크라이나 어딘가에는 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제조 시설과 기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다. 우리랑 다르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국가 생산력의 거의 대부분이 농업이지 않습니까? 저기는 경제제를 당해도 국가의 생산력 전체가 붕괴돼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길이 막히거나 이런 게 사실 적어요. 우라늄을 그리고 1년에 800톤이나 생산을 할 수 있죠. 네. 그거부터가 우리랑 차이점입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계신데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는 1년 내에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또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분석은요. 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 상태에 준하는 비상 상태로 전환을 하면 네. 그때는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 자원을 핵무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가능할 거예요. 예.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기술들, 네. 그다음에 블랙 네트워크,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했던 것처럼 예.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어둠의 영역까지 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1년이면 가능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 같은 평시 상황에서 요 정도 요 상황에서 했을 때 어렵다는 말씀인 거고요. 네네. 특히 이제 생션 제재죠. 왜냐하면 NPT를 탈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그렇죠. 예. 비확산 조약을 탈퇴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비확산 조약 하에서 핵무장을 하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예. 탈퇴는 할 수 있어요. 10조에 비상 상황에서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북한도 탈퇴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재를 부과받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도 부과를 하겠죠. 지금 현재 북한 경제 대외 수출의 95% 정도가 제재로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럼 대한민국이 95% 수출 막히면 어떻게 되죠? 경제 붕괴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명분이 있다. NPT 10조를 적용할 수 있고 네. 두 번째 우리 경제를 무차별적으로 세계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면 세계 공급망 자체가 교란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가 국제사회가 그건 또 쉽지가 않죠. 예.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동을 할 거다. 고통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라레 후퍼 미 국무부의 이쪽 인도 태평양 담당 예. 뭐라고 말했느냐. 자, 한국에서 60% 이상이 핵무장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에 심각한 제재를 받는다고 조건을 달면 답이 달라질 걸 우리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거든요. 네. 협박하는 거죠.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만일에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 경제가 좋으면 안보가 좋아지죠. 예. 근데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비상사태에서는 눈치 볼 거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인 거죠. 전략적인.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제재 우려를 좀 표해 주셨는데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좀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네.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예. 극단적으로 국방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랑 적대적인 관계를 예. 가지고 있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 탄도탄들의 사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특히나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비핵 국가임에도 SLBM을 가지고 있고 비핵 국가임에도 전략군 사령부를 만든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핵탄을 만들어서 그걸 군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이제 중국은 함부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국제정치학자 중에 월츠나 미어샤이머 같이 현실주의에 근간한 학자들은 핵무장을 많이 한 국가들이 많아지면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평화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성공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시대가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또 퀴즈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네, 퀴즈. 네,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비핵 국가 중 핵 재처리가 허용된 유일한 나라는 땡땡이다. 땡땡이다. 예. 두 분이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유명해서요. 그럼 바로 맞춰봐 주시죠.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네. 바로 옆 나라 일본인가요?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다. 맞나요? 일본은 맞습니다. 어떤 좀 내용이 있나요? 그 핵 잠재력이라는 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바로 그 전 단계에 가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할 텐데요. 근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거론되는 것과 일본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핵 농축 그리고 핵 재처리 이것을 허용받은 나라. 우리와 다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일본이 이런 그 뭐랄까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6,000기 가량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고, 근데 일본이 미국의 점령으로서 벗어난 직후부터 그 나라 사이에 핵 협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1988년에 포괄적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평화적인 그 핵 이용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요 그 두 기술을 허용해주는 이런 특권을 미국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일본에 상당히 그 집요한 노력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재연배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주소녀 아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핵 그 무기라든지 아니면 핵 원자력 발전의 어떤 그 유용성을 이렇게 선전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으로부터 특권을 받아서 일본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핵 잠재력, 그러니까 우라늄 전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가 허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술이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인 건가요?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토늄탄이거든요. 그때 한 5, 6kg 썼거든요. 근데 지금 5kg까지 안 써요. 아까 6,000개도 5kg로 쓴 거지 1kg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십 톤이 있거든요. 그럼 6,000개가 아니죠. 몇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핵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은 H2 로켓이라고 그래서 우주 로켓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결합하면 ICBM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의 직전 단계까지. 그럼요. 그래서 일본을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받으면서 각서를 썼죠. 농축과 재처리, 히로시마급, 나가사키급은 물질을 안 만들겠다라고 각서를 썼고, 지금 이제 여러 협정을 거쳐서 20% 정도까지는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재처리는 아주 기술 개발 정도, 이것도 다 허락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일본은 그럼 어떻게 허락해 줬느냐? 일본이 이뻐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80년대 일본의 경제가 미국의 GDP 52% 더 잘 살게 되거든요. 이걸 주저앉히려고 플라자 합의, 엔고 시대를 만듭니다. 강제로 서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달랠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적인 딜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주고받을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냥 나 좀 줘. 그럼 주진 않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협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되죠. 왜냐? 일본은 핵 위협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핵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데 확장하면 믿어? 그때 가서 맘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달라. 제가 보기에 지금 60, 70%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어쩌고 하면 80% 이상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정치가 작동을 하면 이 국내 정치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 보지 미국하고 협상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면 뭐 결과는 모르지만 우리도 유사시 보험은 드러나야 된다. 예. 농축과 재처리해서 핵물 출동을 가져놓으면 인프라가 만들어져요. 여기다 핵추진 잠수함까지 호주도 가지는데 이것까지 만들게 되면 예. 일관된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프라는 싹 갖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35년에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열자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핵무장론과 핵 잠재력 확보 중에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죠. 예. 밝히는 순간부터 온갖 제지가 들어올 테니까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을 굉장히 찬성하고 지지하고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 시각으로 봤을 땐 한국 정부는 지금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보고 3급 잠수함들 SLBM 꽂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다 그 안에 탄두만 핵탄두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를 자꾸 순방을 하시면서 거기서 전략 광물 확보에 관련된 MOU를 계속 체결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그게 거의 대부분 우라늄에 관련된 협정들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핵탄을 만들기 전에 더 많은 양의 우라늄 광물이라든지 전원축 우라늄 또는 전원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회사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런 행보들을 이미 우리 정부들은 전략군사령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 2기가 또 들어서게 됐으니까 미국을 상대로 또 하나의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항상 하는 지식충전 점검을 해봐야겠죠. 퀴즈 띄워주시죠. 네, 박정희의 핵 개발 실패는 내부 땡땡땡 때문이다. 네, 퀴즈를 내주신 우리 교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스파이. 네, 스파이 때문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